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자, 3주 만에 4명의 우리 멤버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예, 소개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정의당 전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두 분, 김태훈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역시 정치인싸 아이, 우리 그래요? 넷이 아. 어디 가지 마세요. 이제 이제 스케줄 잘 정리. 예,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문자와 댓글로 어디 갔냐, 김태훈 변호사.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MSG에 빠져들면 약이 없어요. 그 자연식 저 천연 양념 이런 거 먹어서는 이게 입맛이 안 돌아와요. MSG 팍팍 좀 쳐야 좋습니다. 고기 예. 이제 맛이 들면. 김병민 비대위원은 그러면 선식이에요, 선식? 유기농? 저기 김병민 비대위원은 좀 이렇게 자연식 느낌 있죠. 선식은 아니고 또 그런 느낌, 약간 칼로리 바란스 이런 거 같이 체중 조절용 음식 같은 느낌이 자, 있어가지고. 우리 원년 멤버가 다 모였으니까 오늘 정말 그 MSG와 건강에 좋은 MSG를 오늘 한번. 그렇죠. 예. 자, 오늘 먼저 마중물 토크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살짝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일단은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 역시 초미의 관심사 가장 첨예한 지점은 법사위원장. 저희가 한 2주, 오늘까지 하면 이제 3주에 걸쳐서 왜 법사위가 쟁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이 모든 법사위원장을 배분받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 그냥 내놓겠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 독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 정도까지 아주 강경하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네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마중물 토크로 이걸 정해봤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이게 이제 과연 일당 독재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만들어준 177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가? 이거 뭐 분명히 의견은 나뉘시겠지만 그 논거들을 좀 듣고 싶어서 돌아오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부터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법대로 하면 네. 다 가져갈 수 있죠. 뭐 선출하면 본회의 선출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 운영의 원리라는 게 단순히 헌법, 국회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 관행, 일종의 관습법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국회 내에서는 법적인 효력에 준할 정도의 그런 관례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면 열린 우리나라 단독 과반했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 때 18대 때 지금의 보정 단독 과반했어요. 근데 그때 단독 과반은 지금 177석보다 나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도 없으니까. 지금은 사실 3석은 모자르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도 없을 때 단독 과반이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은 상대 야당이 좋아서 좋겠습니까? 법사위원장? 그건 국회 관례거든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오는 거죠. 왜? 우리가 단독 과반이 여당의 단독 과반이 하긴 했지만 결국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돌아가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야당 자리에 줘서 그게 나쁘게 보면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어떤 법 추진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는 게이트키핑 작용을 하겠다고 관례가 그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177석 가졌으니까 국민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 저는 기존 안에 있었던 국회의 관례와 관행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은? 이쪽 민주당 쪽에서 우리 여당에서 먼저. 여당 먼저 들어가고 이제 정의당 들어야죠. 서서히 이제 민주당과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원구성 협상에서 정의당은 네. 정말 1도 변수가 안 돼요. 그냥 맞아요. 그 교섭단체들끼리 그렇죠.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다가 실은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빨리 이쪽 우리랑, 상임위 저쪽 상임위 가고 그런다니까. 빨리 우리랑 합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잘도 하겠다니 미래통합당이. 자, 일단 현근택 이제 변호사. 보니까 이제 3대1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쟁점이 뭘로 모아지면요, 이제
법과 관행, 예, 거기 사이의 문제인데 결국 관행이라는 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관습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관습법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법 우리 민법에서 이제 명문화가 법상 돼야 갖춘 되고. 아니 네. 명문은 아니어도 거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라서 누구도 이의 제기 안 할 정도인데 일단 이 관행이냐 관습법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동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0대 때 전반기에 뭐 권성동 의원이 했었고 그러니까 음. 관행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 다 동의할 때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아마 이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주장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임위의 법을 딱 막아설 수 있는 아까 네. 얘기 잘하는데 게이트키핑 하여튼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 음. 그다음에 모든 현안을 다 질문할 수 있어요. 법사위에서 모든 장관 법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법을 통과돼야 되는데 법사위 부르면 안 갈 장관이 어디 있어요. 법 네. 통과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짜 상원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계속 주장해왔던 게 그거 없애자.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버리면 사실은 체계자구 심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사실은 이 자리 싸움이 덜 심한데 네. 근데 그거 없애는 것도 반대하고 야당도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재안을 지금 냈는데 저쪽에서 안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예. 이제 뭐 예결이랑 뭐 정무위나 이거 어찌 보면 그것까지 다 주겠다. 예결이 근데 이제 정무위 했던 건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주면서 양보를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제가 드시는 거 지난번에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그 예. 예를 들어 협상안으로 나올 것이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국토위나 교통위 같은 알짜 상임위 가져가라. 그렇게 아니면 이제 하던데 예결위까지도. 네, 그렇게 예. 했을 때 그거 분명히 이제 그거 받아들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무너질 것이고 거의 뭐 팔아먹는다 소리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국토위원장 진짜 알짜 보직 맞죠. 그거 들고 있으면 지역구에 뭐 하나 일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국토위원장 누굽니까? 박순자. 박순자. 아. 박순자 의원 자기 동네에 신안산선을 끌고 왔어요. 예. 그 지하철을 놨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팀이 이제 이건 팀전이라는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다들 이제 팀전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팀이 잘 되는데 쏙 빠져가지고 국토위 받아온다 이러는 제 생각에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빗장을 이제 하나씩 거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들고 왔던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라는 협상안이라는 게 예. 언뜻 들으면 이제 굉장히 그 중간지대에 있는 안 같으면서도 사실은 절대 민주당이 못 받는 안입니다. 자, 우리 국민 정서상 법사위가 논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법사위를 그럼 둘로 쪼개요. 예. 그래가지고 법제위 사법위 하면은 일반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하나씩 가져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법제위를 만약에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심 논리인 상원 논리, 결국엔 법제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법위를 만약에 야당이 가져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당은 지금 관심 과제가 뭐냐면은 공수처, 검찰, 법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개혁을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법위원회를 만약에 그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는 자기 그걸 제대로 마음대로 추진을 못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당장 예. 공수처장 추천 때부터 애를 먹일 테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이제 묘수를 던졌다. 하지만 여당이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받기 어려운 패들로 지금 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예. 거기에 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엔 조홍천 의원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하나 또 끼얹었어요. 뭔가를. 뭘 했냐면 그래 그러면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사법위에다가 윤리특위를 얹어가지고 사법윤리위로 가자 이랬어요. 예. 예. 근데 이건 또 야당이 정말 받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법윤리위를 내주게 되면요. 지금까지 윤리위가 그냥 유명무실한 형태로 있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징계가 거의 안 나왔죠. 징계를 하기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었지만은 사법윤리위가 만약에 탄생해가지고 여당 야당 의석수대로 배분돼가지고 다수 그 의원들이. 상임위원을 예. 여당이 하게 되면요. 예. 윤리 갖고 진짜 야당을 또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제명하겠다 협박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징계하겠다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카드가 안 맞네요. 서로 이제 좀 안 맞는 지점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음. 그래도 저는 그 주호영 대표의 제안 정도가 중간지대가 되지 않을까. 못 받는 대안이라면서. 아니 근데 생각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거죠. 정도라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뒤집어 해요? 말하면은 제 네. 생각에는 이거 누가 받을 거라 생각하냐면요. 저는 박병석 의장이 받을 개연성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물러나면은 자기 청와대 찍혀 죽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 여기서 물러나잖아요. 말 법사위 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병석 의장에게
다음 주쯤 되면 공을 넘길 것이고 그때 박병석 의장이 할 수 있는 안 중에는 법사위 분리 정도까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신 변호사님. 게이트키핑과 관련해서 그 체계 작구 심사권 체계 작구만 심사해야 되는데 내용적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랑 의견 일치를 봤죠. 의견 일치를 봤죠. 예. 근데 이 뭐 게이트키핑 저는 필요할 수도 하나만 있어요. 세계 장구 심사권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저 예, 필요하다고 그거 봐요. 자체는. 예, 그 자체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법 넘어서는 사이에 게 충돌이 문제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체계상 충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냥 체계 잡고 심사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전형적인 발목 잡기 행태. 더군다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이용했어. 그게 그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권성동 위원장 때 또 특히 좀 예, 권성동 그런 일이 위원장 때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채용 비리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과하지 않으면 나 법사위 개회 안 해 해가지고 회의 자체를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여상규 위원장 시절에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실은 검찰이 이제 정계 은퇴하시니까 그냥 뭐 불기소 거의 이렇게 가버렸는데 관련해서 그 누구야 우리 최이배 의원 방에서 감금했을 때. 그 특수감금 관련해서 이 다 그 동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해갖고 거기서 그 검찰이나 그 검찰 쪽 향해 가지고 무슨 개인 청탁하듯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야기했던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가 체계 작구 심사를 하고 정해진 권한 안에서 하면 좋은데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유용되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국민들이 봐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은 법사위원장을 미통당의 누구 특히 뭐 김도우 의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리하시죠. 결과적으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 잘 안 받을 것 같은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거 왜 던지냐.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가합의안이라고 하고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하는데 11대 7의 꿀상임이 소위 이렇게 주는 거 가져갔다가 초재선 의원한테 그냥 다 까인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삼선 의원들이 또 나는 그럼 상임위원장 안 해. 그 뭐 사실 별 소용없는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냥 나를 밟고 지나가는 모양새를 만들고 이 국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걸 들고서 다시 길거리로 나가고 이런 정도를 그 계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다음 주 초중반이면 해결됩니다. 제가 예상하면 예. 주호영 대표는 지금 박병석 의장이랑 매일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빨리 그냥 나를 밟고 지나가 주세요. 이거 다음 너무 길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이럴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쨌든 좀 합의를 봐라 이렇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얘기를 한 상태고 지난 20대 국회가 개원까지 88일이었나요? 그 정도 걸렸다고. 아니야 20대 때는 14일 만인가 했을 거예요. 그 전이 19대 때였나요? 네, 예. 20대 되게 이게 때는- 오래 걸렸던 적이 많잖아요. 그 개원 자체가. 17대 때가 제일 오래 걸렸죠. 예,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잘 타협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월요일 날 일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18대 때가 88일이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 시간이면은 어쨌든 상임위와 관련된 거는 또 모르겠네. 월요일 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월요일 날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는요. 네. 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3일 안에 협상 될 수 있다고. 난 몰라. 그거 더 갈 수. 왜냐면 이 지난 국회는 안 그랬나? 그렇잖아요. 지난 국회도 야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그냥 그 양측의 극단으로 달리다가 결국 뭐 난리가 난 거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그랬었죠. 국회는 예. 뭐 해머도 나오고 빠루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는. 삼선 국회에서 의원들이 안 한다 그러면 재선이나 아마 4선 이상 분들이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농담 잠깐 한 번 더. 네. 진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 다 줘 차라리. 야 어차피 가질 수는 뭐하냐? 막을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여당 의원이고 야당 의원 몇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바에야 그냥 다 주고 어떻게 하는지 2년 동안 지켜보다가 무한 책임론. 네, 무한 책임 네. 주고 대선에서 한 번에 결판 내자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성 없는 상임위원장 아까 하면- 진짜 현실 없지만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임위원장 하면 편한 게 많기 때문에 네. 국회 본청에 방도 하나 나오고 거기 딸린 직원들도 쓸 수 있고 업무 그렇죠. 추진비도 판공비죠. 꽤 나오죠. 항공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그거 삼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의원이 사실 모든 국회의원은 평등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삼선 이상급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예, 추가
뭐 소득이라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추가 수당과 추가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 일단 미래통합당 쪽 얘기를 먼저 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 얘기도 그 다음에 할 거고요. 곽상도 의원이 지금 최근에 뭐 어쨌든 이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이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상당히 좀 의견이 나뉩니다. 나뉜다기보다는 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좀 이 용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의혹 제기 전문 의원이잖아요, 곽상도 의원이. 전문 의원이죠. 뭐 어차피 뭐 검사 출신이고 대여 경국수 역할을 했으니까 누구나 사실 야당에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필요하죠. 있을까 필요하죠 역할 네. 자체는. 뭐 예전에 민주당 야당할 때도 있었고 다 있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이템을 잡아서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농담이 아니라 의원들이야 면책특권도 있고 예. 그냥 확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음. 이게 지금 어쨌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렇죠. 우리가 참 이거 왈가왈부하고 논평하는 거 참 좀 힘든데 그래도 굳이 하라고 하면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는 밑바탕에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지? 예. 할 이유가 뭐였지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우리가 보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종종 나오죠. 종종 있어요. 예, 예전에 종종 국정농단 나오죠. 때도 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나 전창훈 전 부장 같은 그렇게 했었고 음. 그럼 대부분 이제 보면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음. 심리적 압박 또는 소환 조사 아니더라도 내가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참고인 주요 참고인이 돼서 내가 불면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압박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얘기에 따르면 전혀 소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출석 요구도 없었고 할 계획도 음. 없었다. 물론 쉼터의 관리 책임자라고 하지만 압수수색 당하고 하는 게 그분의 책임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무슨 뭐 거기 뭐냐 정의연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원래 가져와가지고 쉼터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니 뭔가 왜 했지라는 의문들이 곽상도 의원 머릿속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직전에 저 정의연의 관계자 지금은 이제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이 된 분인데 예, 예. 그분이 찾아가서 전화 안 받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뭐 단독 기사 지금 방금 전에 어제 단독 기사 보니까 저 휴대전화 가져갔잖아요. 예. 그 돌아가신 분. 당연히 이제 스스로 목숨 끊은 분 휴대전화 봅니다. 음.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윤미향 당선 의원이었다. 라는 기사들. 그리고 그분 개인 계좌로 지금 일부 조의금을 받았는데 그 조의금이 인출됐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한 것 같아요. 인출돼서 어디다 썼는지 뭐 그 인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의원 관계자가 좀 다툼은 있는데 인출된 것까지는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 혹시 다른 이유로 저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곽상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뭐 이제 죽음마저 이용한다 뭐 이제 이렇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할 엄청나게 수 좀 있죠. 비판을 그거는.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근데 저는 죽음까지도 이용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어쨌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이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연성 있는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뭐 딱히 건강이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비관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곽상도 의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정치인사랑 분위기와 맞지 않게 좀 싸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곽상도 의원 보면 검찰 적폐가 어떻게 정치권에서 자리 잡고 정치를 나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예.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은요. 일단 뭐 이준석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것 별 의미가 있는 그 배경이 분명치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시민운동 평생 시민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의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그런 자기들이 회계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자기가 믿고 평생을 바쳐왔던 운동의 가치가 부정되면
정말 자기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존재의 위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위기 속에서 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여기 무슨 의문사로 문재인 정부 의문사로 갈 수 있다. 이 의문사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거 타살이다라고 하는 간접 화법이죠. 사실은 의문사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 선택한 이 비극적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든 또는 물리적으로든 타살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파주경찰서장이 옛날에 청와대 근무했다. 이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시기에 벌어졌던 모든 일은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배웁니까? 대통령이 배우고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문다의 해외 이주 의혹 진상조사 TF 뭐 청주터미널 매각 특혜 등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멀리 돌아가면 강기훈 유서 대표의 사건 이거 2015년에 무죄 확정됐고요. 곽상도 의원이 수사검사로 있을 때 조작한 사건이에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과 권고했는데 곽상도 의원 일말의 사과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그 조작 사건 하던 수사검사가 정치권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조작했던 그런 사건의 습성 그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뭐 거의 지금까지 뭐 모든 방송 중에 가장 좀 강한 논조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얘기잖아요. 예. 그 곽상도 의원이 보통 이제 기획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에 기획 조작 수사를 하셨지. 뭐 그다음에 91년도에.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강경식 제가 말하는 게 유서 대표의 그분이 사건은. 한 수사의 모든 것이 기획 수사였고 조작 수사였다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한 건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내야죠. 그래서 입장 안 내고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적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기획 폭로를 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있어요. 더러 예. 그 역할을 맡아가 저격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이 이 일을 주도했다기보다는 당내에서 어쨌든 이 TF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지금 거의 저인망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 TF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굉장히 그냥 자료를 많이 모으는 스타일이더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의 그 일이 발생한 뒤로는 이거 자체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이념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올가매기 위해가 했던 과거의 어떤 잘못되었던 기획수나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는 윤미향 그 의원이 마지막으로 그 돌아가신 분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저는 윤미향 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해명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의무를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아무 수사 권한도 없고 그냥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는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윤미향 의원이 밝히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네. 사실 저도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의원이 이 위안부 뭐 피해 진상 TF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2017년에 위안부 지원법 할 때는 반대표 던졌어요. 위안부 네. 할머니들 지원해주자는 거에는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뭐 피해 진상조사 TF 팀장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엔 웃긴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마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걸 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지금 장지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언론에 공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사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자료를 어든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뭐 어떤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그 가족이라든지 이분하고 16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저는 아주 파렴치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또 이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에 관련된 어떤 분을 고소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쭉 있는데 보니까 제일 약한 분. 그 중에 예. 제일 나이도 어리고 그런 분만 딱 했더라고. 다른 사람 여럿 했는데 예.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 사람만 하나 딱 집어서 했더라고. 아주 어린 분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좀 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본인이 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비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지금 이 TF 팀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해왔던 걸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저는 지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검해서 이게 타살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부검 결과 나왔잖아요. 근데 부검 결과를
무시해. 그런 자세로는 뭐 자살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이게 그 투표 결과 무시하는 투표 결과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민경욱 의원과 국가수의 부검 결과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민경욱 전 의원과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이 그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의혹을 하나 또 제기해 놓고 극우 유튜버들이 또 막 그걸 의혹을 부풀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기사들이 언론에서 따랐어. 그 기사를 보고 다시 또 의혹을 부풀리는 기자회견을 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말씀해 주신 예.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가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혁신 뭐 또 이제 진취적 뭐 약간 이제 이런 화두들을 지금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곽상도 의원의 뭐 이런 행보들이라든지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장재현 의원도 이방인이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약간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행동들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문제는 이 윤미향 의원 사태라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벤트가 터져서 곽상도 의원이 지금 뭐 나름대로 TF 팀장을 맡아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그쪽으로 일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가는 큰 방향과 뭐 맞고 안 맞고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TF에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네. 일시적인 이벤트인 거지. 뭐 곽상도 의원이 여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윤미향 그 쉼터 소장님의 어떤 그 소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당의 방향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향과 맞다 아니면 방향과 다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장제원 의원 거는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죠. 원희룡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의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만 여쭙게요. 그게 잘했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반대로 가는 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궁금하다. 진짜. 저는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길이 옳다 또는 원지사나 장 의원의 길이 옳다의 문제가 떠나서. 아니라 예. 그걸 떠나서 이 미래통합당은요 지난 탄핵 이후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거치면서 죽은 정당이었어요. 예. 그 누구도 당의 노선과 방향에서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 원래 당이 그 정도로 괴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간판 내릴 정도로 멱살잡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야 우리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어디로 갈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선에 괴멸적 패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음. 그죠? 지방선거 또 줬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 여기가 우리가 갈 길인가 벼가 없었어요. 그냥 일단 합치고 나면 총선 이길 거야 하다가 합쳤어요. 또 괴멸적 패배를 당했어요. 예. 이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노선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당의 어떤 개혁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변하고 개혁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굳이 얘기하자면 왼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중도, 진보, 보수 이런 얘기 하지 마. 예.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하고 장재현 의원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렇죠. 보수를 보수라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가 홍길동이냐? 음. 이겁니다. 원래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저는 나름대로 치열한 가치 투쟁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보는 거는 내부의 네. 치열한 논쟁이 이제 당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거니까. 그럼요. 근데 제 생각에 논쟁이 제대로 이제 심화되진 않을 것인 게 예. 김종인 장관이나 일해본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거든요.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그 말에 원희룡 정치 모른다. 아니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나니까 공부나 원희룡 지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나와버렸어요. 예, 예. 근데 정확히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교과서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가서 공부나 더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 지금. 이게 사실 손바닥 양쪽이 맞아쳐야지 그렇죠. 이제 이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망세가 가깝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초기에 한두 번에는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크게 좀 확전될 개연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김종인 장관이 모르쇠 모드로 무시 모드로 가니까 이제는 조금 힘이 빠졌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쓰시더라도 사실 기사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그 여의도 연구원장 관련해 나도 가지고 그랬죠. 그 이경정 교수라는 분을 내정했는데 그분이 그분이 취소를 했죠. 뭐 차명진흥원 관련 발언이라는 게 네. 문제가 돼가 취소를 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김종인 그 장관이 처리했냐면은 새벽에 문자를 보내서 해촉을 통보했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뭐 사람이다. 전문가라서 했는데 안 되니까 새벽에 그냥 내가 문자로 해촉을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아침부터 나올 여러 가지 기사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이슈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간 미래통합당의 그 정체성 논란 뭐 이런 이제 네.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언론에서 조금 이거를 자꾸 확산시키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확산시켜도 좋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저는 미래통합당 필요한 상황이다. 음.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기 제가 근데- 한 가지 네. 딱 팀을 드리면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왜 본인의 임기를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예. 임기가 얼마인지는 1년을 이상으로 못 받아달라고 했을까를 이제 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뭐 임명되기 전에 강하게 반발했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반발을 하고 뭔가 계속 대안 세력 또는 반대 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그 뒤에 그들이 선거가 바로 있거나 전당대회가 있거나 해야지 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을 세게 공격해놓고 한 달 뒤에 전당대회가 있어. 그럼 내가 대안 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세게 때렸는데 전당대회는 1년이 넘어. 1년 뒤에요. 그리고 그땐 심지어 대선 모드라 가지고 전당대회 주자들이 관심 못 받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의 공격을 보면서 약간 이런 거예요. 장제원 의원님이 굉장히 감이 좋은 분인데 지금 타이밍에 장제원 의원이 때려서 얻는 게 뭐지? 얻어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면은 얻는 게 뭐지? 근데 쓰러뜨릴 수 있나 이런 건 같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좀 이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으면서 견고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김태균 변호사님 당에- 짧게 정리해 주시고 진보 진영 얘기 이제 듣고 넘어갈게요. 당에 이제 일종의 뭐 장지원을 다 치고 대선 주자급이나 저 당 대표급에서 뭐 원희룡 지사. 원희룡 지사하고 예. 김종인 위원장인데 두 사람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보고 있는 시각이 달라, 입장이 다르고. 예.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대선에서 목표가 득표율 몇 프로예요? 51%예요. 음. 정확히 하면 50.0000001이에요. 50표 플러스 한 표. 한 표만 네. 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에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표를 복원하는 게 목표지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표 뺏어오는 거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이 워낙 지금 거의 극우 소리를 들을 정도 쪼그라져 있으니 예전에 2012년 총선 대선 때 모았던 표를 모으자 조금만 왼쪽으로 가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건 네. 제가 그 입장에도 그래요. 원지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초선 의원들한테 저 차기 대선 후보 조사했던 2등했더라고요. 보수정당 1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희룡 지사는 지금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고 당내에서 의원들의 인연 부포로 쭉 있으면 그래도 가장 왼쪽이는 왜? 학생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정당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보정당 후보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다 부채의식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전 아니, 근데 지사도 김문수 그렇고. 전 넘어가셨지. 넘어가시니까 좀 아, 다르죠. 네. 사실 너무 그건 행복 완전 바뀐 음. 그건 좀 다른 논외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지금 다른 후보보다도 본선 경쟁력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생각하면 얘기는 좀 달라요. 아.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지역이 워낙 작은 지역이니까 예선 뭐 통과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당내 약간 보수지적인 어떤 당원이나 의원들에게 조금 구애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시각이 위치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렇게 다른 워딩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건강한 어떤 논쟁이라고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네네. 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 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소득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지 못하던 어젠다를 제기한 부분들은 네. 정말 최고입니다. 어젠다를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 보수 정당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짧게 말씀. 나쁜 거. 네. 굳이 당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홍준표 그럼요. 의원이라든지. 좋으나 싫으나 당내 자산입니다. 없어요. 그 사람들 제하면 지금. 본인이 1년 동안 후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 후보가 만들다고 자 이준석 대선 후보 딱지 붙여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새로운 YS와 DJ를 합쳐놓은 현신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 만들 수 있던 베스트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차기 대선 역시 안 돼. 홍준표, 원희룡, 뭐 오세훈, 예. 유승민, 유시민이요? 죄송합니다.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 다 X표 쳐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없는 게 뭐죠? 그게 제가 난 보기에는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이게 당을 장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대권 주자라 이런 분들이 자꾸 안티를 걸고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이슈는 잘 잡고 있어요. 제가 봐도 기본소득 얘기하고 오히려 뭐 민주당이 약간 그렇죠. 당황하는 듯한 전일제 그런 뭐 보육제 하다가 모양새도. 저는 이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청. 네. 아 데이터 왜냐하면 이게 뭐 교육청이 만들어서 아니 뭐 대학까지 박사 나와도 뭐 하냐 이런 사실은 이런 생각 다 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말은 막상 못 꺼내죠. 왜냐면 뭐 가방길만 길고 사실은 뭐 직업 취업도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데이터청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처럼 모양새가 보면 이제 원희룡 지사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긴 해요. 또 네. 뭐 저도 뭐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긴 한데 이분이 너 사실은 오세요 그러면. 제주도 내려가서 지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 선배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서울에서 정치를 하거나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태어나 있으면 달랐겠죠. 근데 제주지사로 내려가면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그 활동 거를 좁힌 거죠. 더. 범위를 그렇죠. 예. 서울에서 계속 하든가 여기서 뭐 시장을 나든가 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아. 왜냐면 다른 분들 경쟁자잖아요. 홍준표 그렇죠. 밖에 있지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예, 있는 예. 사람이고 유승민도 뭐 아니지만 뭐 안철수는 들어와야 되고 다 사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보수당에 있는 분들은 뭐 원희룡 지사가 뭐 나중에 뭐 그러니까 김종인은 대체할 수 있겠다. 당 대표를 하거나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권까지 나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김종인하고 좀 맞서는 카드를 세워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음. 근데 이분이 또 탈당도 했는데 바로 복당을 안 했어요. 제가 예. 왜냐면 지난번 지사 선거 할 때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많이 도와줘서 갔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아니, 빨리 복당해가지고 당대당으로 붙었으면 그렇죠. 또 모르는 이길만 했는데 네,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이 개인적으로 가니까 그 막판에 어쨌든 현직 지사라는 것과 또 원희룡이 갖는 제주도에서 했던 그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지도가 어쨌든 그렇죠. 전국구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니까. 그 정당 대 정당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묘한 선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난번 통합할 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보수의 이 옷을 입고서 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얘기는 본인도 할 자기가 없어. 지난번에 무소로 나갔잖아요. 네. 자신 있었으면은 저쪽 당으로 나갔겠죠. 음.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막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거에 약간 반대쪽에서 그래도 원희룡 지사 중심으로 좀 모이는 네.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음. 갈수록 이제 저랑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정희 형이 누가 선배잖아. 이제 보수 패널로 나갔대 이제 어디 갔어 그냥 심지어 그런데 한 일주일에 네 번씩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지사를 봤을 때 원지사가 참 그 약점이나 흑역사가 없는 인물이에요 보수 예. 진영에서. 그런데 딱 제가 기억나는 하지만 많이 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흑역사가 있다면은 2007년도에 대선 나갈 생각에 그때 젊은 대선 주자로 이제 그랬지. 각광받던 상황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월 1일에 무슨 일을 해버리냐면은 전두환한테 세배를 하러 가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1월 1일 날 세배하고 융단 폭격을 맞은 다음에 1월 4일 날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해요. 세배한 다음에 전두환에게 세배해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결국 원지사님 작동했던 건 뭐냐면은 어린 나이에 삼선 의원이 되었고 당연히 누가 봐도 아까 말했듯이 뭐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 의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하고 2007년 이게 어떤 대선입니까? 큰 판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와 이명박이 붙는 판송에서 가운데서 그 젊은 이미지로 어필한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조급함 한 방이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의 그 굉장히 아픈 지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연희동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그건 절대 가면 안 되는 네. 거였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가더라도 조용히 갔다 오면 모르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땐 뭐 그게 그 시점에 필요했느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그냥 내가 페이스메이커로 뛴다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왔던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지역적 기반이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진짜 한번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되어보려면은 대구 공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그건 제 생각에 무리수였다. 5년 정도의 조급함이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것이 이건 그 정도의 긴 텀의 조급함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한 반년 정도 이른 움직임이 아니었나.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도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가다 보면 위기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누가 먼저 세게 한번 명료하게 지적하느냐가 이제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경쟁이 될 되니까. 텐데 지금 아까 말했지. 지금 이거 지적해놔도
전당대회는 1년 뒤고 대선 후보 선출도 1년 뒤에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라 이제 이러고 끝나버리면. 괜히 그냥 서로 네. 감정만 상하는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오케이. 문제죠. 신 변호사님 제가 말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는 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을이에요, 가을. 네. 근데 이때 되면 김종인과 각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자기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김종인은 뒷방 노인의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형국이 될 것이다.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모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사실.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원지사가 조금 마음이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랑 지금 싸울 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과 경쟁해서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까에 집중을 하는 게 실제로 돌아올 가을의 회전에서 가을부터 벌어질 대선 후보 회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그러니까 뭐 짤막한 메시지 정치로 돌파할 수 없는 조건이나 미통당이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물, 정체성, 문화 세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자꾸 어느 정체성으로 가자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우자라는 말로는 미통당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나가서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정체성을 지우자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겠냐. 과거로부터 단절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문화라는 측면에서 딱 보면 저는 미통당에서 이런 정체성과 인물이 또 나오고 또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미통당에서 호남 대통령론 얘기가 나올 정도의 문화가 돼야 된다. 이름을 좀 미래통합당, 미통당. 아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옛날에 민노당 얘기할 때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미래통합당 내지는 통합당이 아니 그 저 민주당 쪽에서는 뭐 영남 대통령론, 뭐 영남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감생심 생각이 그런 이야기 그런 발상이 나올 문화가 미래통합당 안에 있느냐. 우리 대구 경북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그런 정도의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또 권위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 권위적인 정치 방식으로 해서 그런 좀 소프트하고 좀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을 다 봤을 때 올 제가 볼 가을이다. 때는 제가 근데 장시경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하실 때 이제 가을의 위기 온다. 그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동의하고. 그런데 제 큰 요즘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예. 가을의 위기를 넘기면 이거 대선 때까지 2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왜냐면 이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내년 어쨌든 4월 보궐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됐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바로 전당대회 못 하거든요. 해도 한 5월, 6월쯤 해야 돼요. 근데 6월 되면 또 뭐가 시작되느냐? 대선 후보 선출이 시작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 판이 벌어졌는데 거기 대표가 누가 됐는지 그 대표는 무관심 대표예요. 예. 그거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지금 당권에 대표 나올 다선 의원들 보잖아요. 누구든지 찍으면은 특정 대선주가 연상돼요. 그럼 대선주자들이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종인이 하는 게 낫겠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동의. 예. 자 일단은 그 얘기는 우리 가을에 합시다. 가을에 하고 지금 사실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주제가 제가 볼 때는 양쪽이 정말 극명하게 오랜만에 의견이 좀 나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뭐 이전 정권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찰이 조금 막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통선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부가 그 대북 전단 살포하고 페트병으로 이제 쌀을 보낸 탈북 단체가 두 곳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그 논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유가 남북 교류 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이걸 이제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민주당 측에서 조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면 다시 수비를 하시는 그런 형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검토한 거는 더 많죠. 되게 역시 많은데. 법률위원회 예, 위원장님이시구나. 법률위원회. 정말 애썼겠어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뭐 폐기물 관리법도 있고 자꾸 말하면서 여러 웃어 개 지금. 많은데 당선이 항공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법의 공백 상태 맞아요. 왜냐면 많은 게 사실 그래서 이제 법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법을 그래서 만들자고 제정하자고 한 건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남북 교류 협력법상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어쨌든 물자 반출, 승인 그걸 거치게 돼 있는데 이제 물자는 맞고 승인 안 받은 것도 맞고 예. 그럼 반출이냐?
반출이라는 게 결국은 그 법 정해 보면 이게 뭐 매매, 뭐 증여, 뭐 이래서 물건이 이동하는 걸 얘기했어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를 상정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죠. 개인 간에 뭐 물건을 주고 받거나 뭐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한 거지. 정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작위로 이 뿌리는 행위 걸 자체가. 예. 사정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항공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km 이상 이게 드론 날린다고 하니까 예. 비행 금지 구역이니까 이제 했던 당연히 거고. 민통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이게 무슨 저 뭐냐 그 가스 주입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무슨 가스 그 허가 안 받은 데서 가스를 이용한다는 얘기 있었고 공유수면 매립이나 폐기물 같은 거는 이게 쌀을 이 바다에 버린다기보다는 보내는데 그게 결국은 폐기물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쓰레기를 뭐 버렸다, 약간 그냥 이거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불가피한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상태에서 명확히 딱 떨어지는 법은 없는데 없으니까. 그나마 좀 아. 따져보면 이 남북교류협력법상에 미승인 반출 정도는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라는 홍익표 게 민주당 의원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궁색하다. 정권 내에서도 좀 군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논점을 잡을 수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대북 전단 살포가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와 관한 것이냐 아니면 민통선 인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와서 막 몸싸움 벌이고 플래카드 들고 길을 폐쇄해버리고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가 첫 번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 과연 정부가 법을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는 또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또 뭐 주적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냐 뭐 아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거부터 우리 하나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자. 제가 여기서 재밌는 역사를 하나 얘기해주자면요. 지금 윤미향 씨가 후원금을 걷는 게 이제 할머니들이 이용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2014년에 기사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태경 의원이 이 사람 북한 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하태경 의원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 기자회견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후원금 때문.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그때 뭐였냐면은 그 당시 아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물리학도예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기상도 들고 나가지고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실효성 그때 없다. 실효성을 좀 지적한 그러니까 거죠. 거기서 날려봤자 안 간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고 네. 그러기 때문에 언제 날려도 뭐 연천에서 날리면은 철원에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 강화에서 날리면은 뭐 파주에 떨어진다. 뭐 이게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 없는 행동을 전단 살포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전단 살포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전단 살포가 있어요. 예. 비공개를 훨씬 많이 해요. 그런데 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후원금을 모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띄웠는지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유도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그런 어떤 위협 자체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뉴스를 볼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풍선이 그냥 두둑 날아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원점이 어딘지 알기 쉽지 않아요. 불경기를 날리면은. 그런데 이게 방송에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오늘 뭐 그 애기봉에서 날린다. 아니면 강화도 어디서 날린다 이래버리면은 원점이 노출되잖아요. 그냥 미디어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 정부 측의 이런 대응이라는 것이 김여정의 발화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실효성의 문제 같은 것을 적절하게 그냥 짚어가 지적했다면은 여론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예. 이걸 찬성하냐 반대냐 옳고 그르냐 이전에 김여정의 발화 이후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도 열거했던 조잡한 법리로 이걸 막아세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굴종적이 아니냐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이 행위 자체는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김여정이 발화하기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이제 드론으로 날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차라리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다는 생각하는 게 사실 10만 개를 이 무동력 풍선을 날려가지고 예. 낙하 택도 없어. 지점을 정확히 잡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될 것 같으면 폭격기를 우리가 왜 만들어요? 그냥 다 그렇죠. 폭탄 달아가 둥 띄우지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분들이 좀 실효성 있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좀 양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군사 도발 내지는 군사 위협 행위로 드론이 북측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쪽에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여지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그 저 모형 항공기 몇 대 날아왔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기도 뭐 하고 사실 견제하고. 사우디 원전에서도 그 드론으로 했죠. 테러가 네. 있었고 드론으로 하면 오히려 정말 이게 군사적인 문제가 돼요. 네, 왜냐면 거기에 긴장 지금 관계가 단순히 생길 뭐 수밖에 없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넣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폭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지금 이제 타이머를 달아서 그 풍선 같은 경우는 폭파시킨다고 하는데 터트린다고 하는데 예.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음. 터트린다는 거는 뭔가 장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마 드론까지 가면은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부가 그동안 이거를 오히려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군사 합의서에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 확성기도 못하게 하고 삐라도 안 뿌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동안 이 탈북자 단체들이 이걸 해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 많이 알리지 않고 해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오히려. 저는 그 그러면은 점이 더 강하다고 그 질문 봐요. 아까 이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어쨌든 정부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지금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도 뭐 그런 면은 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그동안 이거를 사실 왜 금지 안 시켰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슈가 안 됐었어요. 별로. 한동안. 그렇죠. 이슈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음. 그 김여정 담화 때문에 이슈가 된 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 정부에서 이거를 오히려 막지 않은 게 자체가 문제지 이걸 지금 와서 막는다 해서 문제는 아니에요. 다 알듯이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이죠. 예. 그때 막 이제 고사포 날아왔을 때도 그랬죠.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걸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판 집행 방해 뭐 그렇죠. 이렇게 또 그러니까 했었더라고요. 정무 또 재판도 했는데 졌어요. 왜냐면 이게 뭐 표현의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 결국은 그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총알까지 날아오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알려지고 있고 북한에서도 그런 어떤 그때 사실 예고는 했거든요. 우리가 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물론 계기가 이게 된 거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제는 좀 중단시킬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단이 제가 아까 실효성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실효적인 방법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북 전단에 예를 들어 전단을 실어가지고 10만 장을 날려가지고 펑 터졌어요. 예. 그 뭐 논밭에 부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귀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도 왜냐면 북한도 방식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도 옛날에는 프로파간다 할 때 뭐 장군님 솔방울 던지면 수류탄이 되고 무슨 네. 축제법 쓰고 이거 안 하잖아요. 이제 보면 안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또 어쨌든 남북 그 서로 확성기 방송도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날려보낸 대북 전단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미디어나 이런 접근성이 뭐 예. DVD는 뭐든 통해서 돼 있을 텐데 남한의 굉장히 발달한 문화나 이런 걸 접한 사람들에게는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단을 보면 김정은과 뭐가 끌어안고 있고 여성이 끌어안고 있고 예. 이런 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큰 효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단이 낙하하는 지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적됐던 게 뭐냐면 파주에서 계속 날리거든요 이분들이 파주에서 이제 그 다리 밑에 날리는데 떨어진 데가 그 용인, 평택, 여주, 의정부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택도 없어요. 이걸 굉장히 실효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 뭐 북한에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DVD 아니면 USB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대량으로 살포되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그 우리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풍선 이제 네, 계속 네, 언론에 네, 보니까 그거 그냥 날아가는 모습만 보도되고 그냥 열심히 하고 계시군 이렇게 보고 이제 계속 후원금 보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실효성 없고 그다음에 그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점도 네.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진짜로 뭔가 그런 뭐 자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DVD나 USB가 많이 유통되는 경로가 있어요. 북쪽에서 중국 통해 가지고 예. 중국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단둥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해보자 엄청나게- 우리가 정치 인싸 다 USB 넣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둥에 지금 100원에 팔아. 이 단체 두 분이 형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 이분도 후원금 아마 한번 털릴 거예요. 예, 그래서 털릴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면서 이게 그냥 이 법적 지위가 되게 애매해. 거기서 다 합의를 했는데 그럼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합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그 맺었던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전부 다 국회에서 비준할 이유는 없다. 근데 몇 가지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몇 가지는 사실은 국회에서 그 깊이 있게 토론해가지고 비준할 부분들은 비준을 하는 근데 게 비준과 맞다. 관련해서는 되게 의견이 예. 다르던데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의 공백지대를 법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력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방금 사실- 말씀하신 거는 말씀 끝나시고 예, 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비준이요? 얘기할게요. 예. 다음에 비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행정력으로 처리하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 김여정이 왜 저러나 그게 있잖아요. 예. 김여정은 왜 저럴까? 근데 최근에 이제 김여정에 대한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던데.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데 부부장이 사실은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그쪽은 부부장 정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장은 상징적이고 연세 드신 분이 부장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부부장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이 얘기할지 사람들이 지금 내 실세를 표정 보고 해요. 알았어요. 북한 얘기는 장시경이다. 내가 지금 저런 얘기할 줄 알았어. 색깔론 들고 나오네. 그다음에 당 중앙이라고 호칭을 요즘 많이 해요. 당 중앙위. 당 중앙. 중앙. 당 중앙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당 중앙이 뭐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당 중앙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말하자면 세자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김여정의 위상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오. 예. 그러면 이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 더 생겨요. 김정은이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여정을 당 중앙이라고까지 호칭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태영호 예. 의원과 뭐 하여튼간에 이런 복잡한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김여정이 화법 중에서 얘기한 거 중에 이거 전단 날리는 거 네네. 이거에 대한 요구를 했잖아요. 가끔 잘못 고쳐낸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측이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풀기 쉬운 과제를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미사일 안 된다 뭐 이런 거보다 아니 법 하나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풀기 쉬운 과제를 하나 준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줬을 수도 있어요. 요구가 굉장히 더 무겁고 깊은 과제를 줄 수도 있는데 풀기 쉬운 과제를 준 거기 재밌는 때문에 얘기네요. 요거 예.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할게요. 하세요. 김여정 얘기 나와서 네. 순간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북한 체제 특성상 김여정을 후계자로 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의 아들이 아주 어려요.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리죠. 김정은도 지금 건강이 좋았다 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세습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왕조. 후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세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네. 흔들려요. 체계가 흔들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임시직이라고 봐요. 김여정이 많이 준다 그러죠. 아. 고정직은 임시직 세자? 아니에요. 임시직 세자. 왜냐하면 임시직 세자. 아들이 좀 클 이거 때까지. 갑자기 얘기가 재밌는 쪽으로 가는데. 왜냐면 아들이 왜냐면 최소한 그래도 한 성인생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니 세상에 임시직이 어디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가면서 임시직으로 손학규 대표는 대표하라고 했더니 자기 대표 해버리잖아요. 그런 건 나요, 김여정.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법과 원칙이 깔때기다. 거기 어떻게 하면 이제 손학규가 아까 얘기한 주제에서 멀어질수록 재밌어지는 건 참 진행자로서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너무 많이 가서 안드로메다까지 네. 토크가 가버렸어요. 지금 얘가? 일단은 여기 일단은 사실은 풍선 얘기 가다가 이제 법 하나 만들면 된다라고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이 의외로 이 어려운 문제를 가볍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되면 또 법사위원장을 어디가 가져가느냐가 이게 또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 좀 네. 드릴게요.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해야 되나? 일단은 그 전단지 살포. 예, 전단지 전단지로 다시 살포. 돌아갑시다. 네. 전단지로. 그럴까? 아니야 손학규 아니야. 전단지로 돌아갑시다. 전단지 살포는 저는 이제 대북 탈북 무슨 단체 이름이 뭐죠? 뭐 모르겠어요. 박상학 대표. 예. 네. 큰샘 뭐. 박상학 대표에서 뭐 하는 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효력이 없다 다시 돌아온다. 그럼 본인들 이슈고. 뭐 10만 장 보내도 하나라도 가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근데 자기들이 안 치우잖아.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 폐기물 관리법이 나오는 거야.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예. 자 일단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 거기 어쨌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게 제일 중요해. 문제인 거죠. 네. 만약에 그건 중요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잘한다 하면요. 그걸 막을 단 1의 근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표현 자유가 있는데 그걸로 피해 보는 사람이 이 휴전선 이남에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시다 보면 그건 얘기 좀 달라진다. 예. 그러니 제가 뭐 박상욱 대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본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신다면 조용히 하시라 그냥.
밤에 조용히 날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카메라 다 불러서 그 난리를 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 돈이 커지는 거 모이죠. 아니잖아요. 조용히 하면 돈이 그건 모여요. 이제 안 본인 모이지. 이슈니까 제가 그래서 단설 난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탈북 인권 운동을 하시는 거라면 조용히 하시는 게 맞다. 예. 만약에 굉장히 그냥 화려한 이벤트를 했을 때는 보수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잖아요. 왜? 그렇죠. 적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음. 그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나는 지금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나는 하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177석인데 상대 야당은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80석인데 지금 당장 대선하면 그냥 압승인데 누가 나와도 그러면 다음 대선 이기면 다음 지방선거도 2개월 있다니까 또 이기고 다음 총선 그냥 이겨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177석을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못 가졌어? 그렇죠. 네.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번 대북전단 살포 하나만 봐도 이번 대북전단 살포 이 해프닝을 보니까 옛날 속담 2개가 생각났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나 하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닭이 아니 용인가요? 그래서 소 잡는 칼 쓰는 건가요? 일단은 왜냐면 법안, 물론 제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남북 관계는 워낙 복잡하게 때문에 이 하나 행동을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이익 형량을 해서 얻는 게 맞다면 갈 필요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예.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사포를 좀 제한해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고 뭔가 더 큰 게 얻을 수 있다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욕을 먹더라도 갈 필요도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이 너무 거칠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김여정이 말하자마자 4시간 만에 제가 당정청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예. 한번 설명드리면 내 아니 개인적인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에요. 예, 하나만 예, 더 예. 네. 지금 예를 들어 나 진짜 남북관계 전문가 아닌데 진짜 뭐 1도 모르는데 지금 자 김여정 당 중앙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김여정이 잘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라인 복원하고 남북관계 풀리나요? 풀려요? 현근택 때문에 풀립니까? 아니, 제가 얘기할 아니라는 거 거죠. 지금 해야 될 건 오히려 정말 이럴 때 지금 임종석 정 실장이나 이런 사람 특사로 보내서 물밑에서 풀어야지. 이걸 지금 김여정이 빵 터뜨리니까 그럼 저희가 대북살포 금지법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적군들만 만들기 때문에 더 대북 문제 풀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난 왜 이렇게 일을 급하고 거칠게 처리하는지 김재현 납득이 안 변호사 얘기한 것 간다는 중에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 특사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누가 갔어요? 근데 이게 조급함보다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아마 이제 미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미국 대선과도.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사실은 거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워낙 그렇죠. 지지율이 안 좋다 보니까 재선과 관련해서 아주 그렇죠. 민감하죠.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꼭 미국 민주당이 들어온다 해서 한반도에 뭐 남북 교류를 인정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안 바뀌는데,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못할 경우에 바뀔 경우에 아마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부정할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남북 간에 지금처럼 어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전은 물론 트럼프의 호불호를 떠나서 트럼프와 뭐 김정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나마 이게 좀 유지돼 왔는데 그마저도 저는 아마 좀 더 역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미국의 어느 정도 대선이 종결되기 전에 조금 더 남북 관계가 좀 더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제 그런 북측도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리할게요. 예. 저는 이제 그 대북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예. 하지만 어쨌든 권리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제약하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약간 말 한마디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다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은 저만 해도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어 투표 조작론 하는 분들부터 뭐 태극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제재하고 싶어요. 예,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이 하는 건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가지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당신들 하면 안 돼 하면서 막아세우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지점인데 정부가 너무 예민하게 나서는 거고 폐기물관리법 등장하는 순간부터 희화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네요. 예. 어휴, 뭐 원 구성 협상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우리 또 어쨌든 곽상도 의원 이 발언과 관련해서 뭐 모처럼 아주 강경한 말씀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대북전단 살포까지
오늘도 아주 네 분의 치열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김태현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허유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